솔직히 말해볼게요. 이 영상 클릭한 분들 중에 리플 아직 들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팔았으면 굳이 이 영상을 안 보거든요. 아, 이거 아직 들고 있어도 되나? 나만 아직 안 판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손절하고 다른 데 넣는 게 맞나? 이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죠? 리플이라는 코인은 참 이상한 코인입니다. 폭등할 것 같다는 말은 몇 년째 계속 나오는데 정작 가격은 사람 속만 태워요. 오르면 잠깐, 떨어지면 기회.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리플은 그냥 희망 고문이다. 차라리 비트코인이 낫다.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이 말들 다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리플을 들고 있는 이유가 정말 정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은 이거예요. 은행에서 쓴다던데, 국제 송금에 쓰인다던데, 언젠간 재평가 오지 않을까? 이 세 문장. 문제는 이 말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구간에서 사람들이 계속 흔들려요. 팔자니 아깝고, 들고 가자니 답답하고, 안 보자니 계속 생각나고. 이게 리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된 상태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뉴스 하나 뜨면 괜히 다시 차트 열어보고 댓글 반응 읽어보고 이번엔 다를까? 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정작 가격이 안 움직이는데도 사람 마음은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오늘 이롱폼에서는 리플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런 단순한 얘기 말고 왜 리플은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지, 왜 어떤 사람은 끝났다고 하고 왜 또 어떤 사람은 아직이라고 하는지, 이걸 차분하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리플을 추천하려는 영상도 아니고 포기하라고 말하려는 영상도 아닙니다. 단 하나, 정리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내 기준을 세우는 거. 리플을 둘러싼 기사나 전망을 보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금융권 도입 가능성, 장기적 가치 재평가, 기술은 살아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은 잘 안 보이죠. 언제? 어떤 조건에서? 그 사이에 우리가 버틸 수 있나? 이 질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격 이야기를 잠깐 내려놓고 왜 이 코인은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 과정부터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걸 알아야 지금 들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려놓는 게 맞는지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공감됐다면 아마 이 다음 이야기도 그냥 흘려듣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나오는 건 전망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거든요. 리플은 왜 이렇게 오래 움직이지 않았을까? 앞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죠. 리플을 들고 있는 사람들 마음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고. 이 선택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한 번은 꼭 짚고 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 질문을 피해가면 리플 얘기는 계속 감정 싸움으로 끝나요. 보통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뉴스는 좋은데 가격이 안 간다. 기술은 좋은데 시장이 안 알아준다. 왜 리플만 이러냐? 근데 사실 리플만 특별히 이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리플이 오래 횡보한 이유는 딱 하나로 설명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제일 많이들 아는 얘기부터 할게요. 물량. 리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통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점점 풀리죠.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어요. 근데 리플은 이미 만들어진 물량이 있고 그중 일부가 정기적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아무리 좋은 소식이 나와도 위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는 컵 같은 거예요. 차오르긴 하는데 한 번에 확 차기보다는 자꾸 눌리는 느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리플은 굉장히 답답한 자산이 됩니다. 뉴스가 나와도 아, 또 눌리겠지, 이 생각이 먼저 들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쓰임새와 가격의 거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해요. 은행에서 쓴다며? 국제송금에 쓰인다며? 맞아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쓰이느냐예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건 이거죠. 은행이 리플을 쓰면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오르고 시장이 재평가한다. 근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금융권에서 기술을 쓴다는 것과 투자자산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싸고 빠르고 안정적인 게 최고지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가격이 크게 출렁이면 쓰기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실사용 이야기랑 가격 이야기가 자꾸 엇갈리는 겁니다. 이게 리플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을 만드는 지점이에요. 쓰인다는데 왜 안 오르지?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 세 번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건 투자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죠. 리플은 단기간의 시장 분위기로 확 튀는 자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처럼 자산 대 자산의 성격도 아니고 밈코인처럼 이야기 하나로 급등하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래서 리플을 들고 있으면 항상 이런 상태가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애매함이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합니다. 가격이 확 떨어지면 오히려 결정이 쉬워요. 근데 계속 옆으로만 가면 팔자니 찝찝하고 들고 가자니 답답하고 그래서 리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내 판단이 틀렸나? 내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리플이 안 움직였던 건 무가치에서가 아니라 구조상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라는 점. 이걸 이해하면 조금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 그래서 뉴스랑 가격이 항상 어긋났구나. 그래서 단기 기대가 계속 깨졌구나.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기사 하나 전망 하나가 왜 그렇게 다르게 해석되는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이유. 결국 리플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요. 그럼 기사에 나오는 장기 전망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걸까? 다 과장인 걸까? 아니면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리플 이야기는 항상 반쪽짜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뉴스랑 전망을 어떻게 걸러서 봐야 하는지 그 얘기로 넘어가야 할 타이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조금 더 냉정해질 겁니다. 기대도 줄고 막연한 불안도 같이 줄어들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은행이 쓴다는 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쓴다잖아. 실제로 쓰이면 결국 가격에 반영되는 거 아니야? 이 말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리플 얘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쓴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죠. 은행이 쓴다. 수요가 늘어난다. 가격이 오른다. 근데 이 공식이 항상 맞았으면 리플은 진작에 지금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상상을 바꿔볼게요. 은행 입장에서 리플을 본다고 생각해봅시다. 은행이 원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빠를 것, 쌀 것, 안정적일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안정적일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기회일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예요. 만약 오늘은 $1, 내일은 $1.5, 그 다음날은 $0.7 이러면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가격이 오르는 자산보다는 가격이 예측 가능한 구조를 더 선호해요. 이 지점에서 우리랑 시선이 갈립니다. 우리는 오를까? 를 보고 은행은 쓸 수 있을까? 를 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쓴다는 말은 곧바로 가격이 오른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리플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예요. 또 하나 오해가 있습니다. 은행이 쓴다. 리플을 대량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근데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기술을 쓰는 것과 자산을 쌓아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은행은 필요할 때 쓰고 바로 정산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사용 이야기가 나오는데도 가격은 조용한 경우가 계속 생깁니다. 쓴다는데 왜 안 오르지? 이 말이 반복되는 이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가격 안정성이 더 중요해지는 구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하죠. 좋아서 쓰이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기술 채택이 먼저 오고 가격 재평가는 훨씬 뒤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리플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깁니다. 기대는 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쯤 되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사에 나오는 장기 전망은 다 희망 섞인 얘기야? 전문가들이 괜히 숫자 던지는 거 아니야?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니에요. 전망이라는 건
조건부 이야기거든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기사에서는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숫자는 보이는데 전제는 흐릿해요. 그래서 읽는 사람은 자꾸 기대부터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전망들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어디까지 참고하고 어디서부터는 걸러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필요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리플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막연한 희망도 줄고 막연한 불안도 같이 줄어드는 상태. 이제는 오를까? 보다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투자는 훨씬 덜 흔들려요. 리플 전망 기사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그럼 기사에 나오는 리플 전망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하지? 무시하자니 찜찜하고 다 믿자니 너무 많고, 솔직히 말해서 전망 기사라는 건 애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능성 위에 조건을 얹은 이야기. 문제는 그 조건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숫자부터 봅니다. 몇 달러, 몇 배. 근데 제일 조심해서 봐야 할 건 시점이에요. 언제라는 말이 거의 없거나 굉장히 넓게 잡혀 있습니다. 몇 년, 중장기, 장기적으로. 이 말들은 틀리지 않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기대를 거기다 얹게 됩니다. 또 하나, 전망을 말하는 주체도 한 번은 봐야 합니다. 분석가인지 리서치 기관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 해석인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기사에서는 이게 한 줄로 뭉뚱그려질 때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본다. 그 전문가가 어떤 전제를 놓고 말했는지, 어떤 상황을 가정했는지 이 부분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은 아, 그럼 오르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 전망 기사라는 건 미래를 맞히는 글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을 보여주는 글에 가깝습니다. 이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전망 기사를 볼 때는 이렇게 바꿔서 보면 좋습니다. 이게 반드시 된다가 아니라 이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기사에 안 적힌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시간, 제도, 시장 분위기, 그리고 그 사이의 공백. 리플 같은 자산은 이 공백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기사랑 현실 사이에 항상 간극이 생겨요. 이 간극을 감정으로 채우면 희망 고문이 되고, 생각으로 채우면 기다림이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럼 가격은 대체 뭘 보고 움직이는 거야? 기사도 아니고 기술 얘기도 아니고 도대체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이 질문까지 오면 리플을 투자 자산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착한 겁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건 말이 아니라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망 얘기를 잠깐 내려놓고 가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뭔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면 전망 기사 하나에 하루 종일 흔들리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기대도 정리되고 포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맹신도 아닌 상태.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순간은 언제 오는가? 가격보다 중요한 구조 이야기. 여기까지 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전망은 알겠고 기사도 걸러서 보겠는데, 그래서 가격은 도대체 언제 움직이는데? 이 질문이 이제야 진짜 질문이에요. 가격은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사도 아니고 전망도 아니고 심지어 기술도 아닙니다. 구조가 바뀔 때 움직입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조금만 풀어볼게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 누군가가 이 가격에도 사겠다라고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정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겹칠 때 가격이 움직입니다. 리플은 이 겹치는 지점이 굉장히 늦게 오는 구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리플을 둘러싼 구조는 크게 세 층으로 나뉩니다. 기술을 쓰는 쪽, 제도를 다루는 쪽, 투자자가 바라보는 쪽. 이 세 개가
한 번에 맞물려야 가격이 의미 있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항상 따로 놀았어요. 기술 이야기는 먼저 나오고 제도는 뒤늦게 따라오고 투자자는 그 사이에서 기다리다 지칩니다. 이게 리플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약점입니다.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에는 잘 안 맞아요. 비트코인은 이 구조가 단순합니다. 가치 저장 수단. 이 한 문장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같은 방향을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가격으로 반영됩니다. 근데 리플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기술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제도를 보고 있고 누군가는 가격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래서 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사지만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그냥 봅니다.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멀리 못 갑니다.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리플은 확신이 쌓이는 자산이다. 확신이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쌓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기다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고 못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계속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기다림이 길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아직 구조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조가 완성되면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말이 달라지고 프레임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순간은 기사로 먼저 오지 않습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기사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전망 기사를 보고 들어가는 건 항상 늦습니다.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그 변화의 신호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이런 질문이 남아요. 그럼 그 신호는 뭘로 알 수 있지? 어디서 구조가 바뀌는 걸 느껴야 하지? 이 질문이 나오면 이제 투자는 운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리플을 들고 가든 정리하든 둘 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기준이 있느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나면 리플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차트만 보던 눈에서 흐름을 보는 눈으로 이제 남은 건 그 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는 기대하고 어디부터는 선을 긋는지 여기까지 왔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정리의 단계에 가깝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기준으로 바꾸는 과정. 그래서 나는 리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리플은 사야 하는 코인도 아니고 버려야 하는 코인도 아닙니다.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코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리플을 볼 때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건 가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나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가? 몇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큰 움직임 없이 가도 버틸 수 있는지. 나는 확실한 이야기보다 가능성의 이야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중간에 뉴스 하나 가격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지. 그리고 나는 이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인지. 이 세 가지에 아니오가 많다면 리플은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판단이 아니라 성향 문제예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다림이 괜찮고 중간 과정이 불편하지 않고 이 돈을 장기적으로 묶어도 되는 사람. 이 경우에는 리플을 기대자산이 아니라 구조가 완성되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자산 정도로 두는 건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대신 전제는 분명합니다. 언제 오를지 모른다. 아예 안 올 수도 있다. 이 두 문장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동시에 못합니다. 언젠간 오를 거야는 말하면서 왜 아직 안 와? 네, 계속 상처를 받아요. 그럼 그건 투자라기보다 기대에 매달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리플을 볼 때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생활에 영향 없는 범위, 없어져도 잠 못 이루지 않을 정도, 그리고 아무 일 없어도 괜히 차트 안 열어볼 정도. 이 선 안에 들어오면 리플은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선을 넘는 순간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선택이 누구 기준이냐는 거예요. 유튜브 기준도 아니고 기사 기준도 아니고 남의 수익 인증도 아닙니다. 내 기준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왔다면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겁니다. 왜냐면 이제 리플을 봐도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진 않을 테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나는 앞으로 리플을 어떤 자산으로 대하고 갈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정리되면 가격이 오르든 그대로든 내려가든 후회는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답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리플이라는 자산을 조금 덜 감정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조용한 정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면 머니로그 구독하고 더 많은 주제로 함께해요.